어두운 도로 위,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온다. 조금 전 그는 복수를 끝냈다. 택시에서 내린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그 순간 이어폰 너머로 그 끝을 듣는다. 그는 멈춘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진다. 울음을 터뜨린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다. 악마에게 주었던 고통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생각한다. 악마를 무너뜨리면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다. 억울해서, 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지만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게, 더 잔인하게, 더 확실하게. 그 과정에서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는 순간 경계는 무너진다. 이유는 사라지고 감각만 남는다. 나를 향해 애원하는 상대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는 순간의 통쾌함. 더 망가뜨릴지 아니면 멈출지 그 선택이 내 손에 있다는 감각.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돌려받는 듯한 보상감. 그 감각들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점점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이유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상대가 사라져도 끝나지 않는다. 이미 내 안에 남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남는다. 나는 지금 무엇이 된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참지 말고 갚아주라고. 당하면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지막에 남는 건 파괴된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라진 자리이다. 그리고 그 순간 보게 된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악마의 모습을. 현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한다.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다. 민원 전화를 받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별일 아닌 일들을 별일 아닌 것처럼 처리한다. 사람들은 그녀를 필요할 때만 부른다. 불편할 때만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린다. 현남의 하루는 조용하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쪽에 가깝다. 그런 그녀 앞에 개 실종 사건이 생긴다. 누군가의 개가 사라지고 아파트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돈다. 사람들은 대충 말한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곧 잊힐 일이라고. 하지만 현남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녀는 움직인다. 복도를 뛰고 계단을 내려가고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른다.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을 쫓기 시작한다. 그 장면은 멋진 액션이 아니다. 폼나는 추격도 아니다. 오히려 어딘가 우습고 어딘가 서툴다. 숨은 차고 발은 엉키고 상황은 계속 어긋난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 왜냐하면 그 순간 현남은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누군가의 민원을 처리하고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달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누가 칭찬해 줄 것도 아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그녀는 뛴다. 어쩌면 현남이 쫓고 있는 것은 도망치는 사람만이 아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지루함을 쫓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아무 장면도 남기지 못할 것 같은 자기 시간을 쫓고 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싶다. 내 하루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믿고 싶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평범하지만 완전히 무기력하지는 않은 사람.
초라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 자기 인생이 아무 일도 아닌 채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한 번쯤 주인공이 되고 싶다. 거대한 성공이 아니어도 된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어느 순간만큼은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보고도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뛰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서툴러도 끝까지 뛰어보는 사람. 세상이 별일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별일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하나의 장면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내가 나를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순간.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던 하루가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되는 순간. 나도 내 삶에서 한 번쯤은 영웅이 되는 그런 순간 말이다. 교무실. 딸의 폭행 가해자와 그쪽 변호사가 그녀 앞에 앉아 있다. 사과를 받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사과는 없다. 미안함도 없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덮을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보다 합의 조건을 먼저 말한다. 말은 정중하다. 하지만 태도는 차갑다. 그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태도. 돈으로 정리하면 되는 일 아니냐는 표정.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자는 차가운 압박. 그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느낀다. 이게 피해자의 자리라는 걸. 분명히 상처받은 쪽은 내 딸인데 내 아이의 상처보다 자기들의 불이익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내가 돈을 더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화가 나서만은 아니다. 모욕감 때문만도 아니다. 그들 안에서 예전의 자기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한때 그녀도 그런 사람이었다. 상대의 눈물보다 사건의 유불리를 먼저 봤던 사람. 피해자의 상처보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했던 사람. 말은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상대의 약점을 찾고 있던 사람. 그때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냉정한 판단, 빠른 처리,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프로답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는다. 그 냉정함이 누군가에게는 칼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자신의 차가운 한마디가 피해자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고 있었는지. 그녀는 결국 화장실로 간다. 그리고 무너진다. 억울해서만이 아니다. 딸이 맞아서만도 아니다. 자기 인생의 거울 속에서 가장 보기 싫었던 부끄러운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너 어떻게 산 거니? 살다 보면 이런 현타의 순간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온 말과 태도가 나를 향해 돌아오는 순간. 내가 남에게 했던 방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순간. 그때는 상대가 느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히들 역지사지라고 말한다. 말은 쉽다. 하지만 이 말이 통하는 건 대부분 남의 일일 때뿐이다. 눈앞에 자기 이익이 걸리는 순간 사람은 쉽게 자기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그럼 뭐가 틀린 거냐는 네 말도 맞다는 누군가 또한 이 말이나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이에 당사자로서 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헤아린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직접 그 자리에 앉아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태도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무너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안의 차가움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 이후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리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해미는 말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배고픔이 있다고. 하나는 리틀 헝거. 그냥 배가 고픈 사람. 먹을 것을 찾고 허기를 채우고 하루를 버티려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이트 헝거.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답을 찾으려는 사람. 혜미는 아프리카로 떠나려 한다. 단순한 여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도피에 가깝다. 아니 어쩌면 간절한 스색에 가깝다. 자기 삶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의미를 아주 먼 곳에서라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 그녀는 가난하다. 불안하다. 빚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아무도 진심으로 붙잡아주지 않는 텅 빈 일상이 있다. 하지만 혜미가 정말로 굶주린 것은 밥이 아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확신. 내 삶이 그냥 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녀의 춤은 이상하게 슬프다. 노을 앞에서 혜미는 춤을 춘다. 옷을 벗고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몸을 흔든다. 그 장면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사라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인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으로 묻는 것 같다. 나는 여기 있었나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나요? 내가 사라져도 정말 아무 일도 아닌가요? 우리는 요즘 리틀 헝거는 자주 채운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시킨다. 심심하면 영상을 본다. 외로우면 메시지를 보낸다. 불안하면 화면을 넘긴다.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면 무언가를 산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로 자신을 채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깊은 허기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먹었는데도 허전하다. 받는데도 공허하다. 사람을 만났는데도 외롭다. 웃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비어있다. 그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의미가 고픈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나를 찾을 것인가? 혜미의 그레이트 헝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느끼는 깊은 허기다. 종수도 배고프다. 그는 글을 쓰고 싶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 분노는 있는데 방향이 없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감정 속에서 혜미를 붙잡고 싶어 하지만 정작 혜미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끝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벤도 배고프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지루하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혜미는 의미를 찾고 종수는 답을 찾고 벤은 자극을 찾는다. 세 사람 모두 다른 방식으로 굶주려 있다. 그래서 버닝은 누가 범인인가를 묻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질문을 한다. 사람은 무엇이 없을 때 무너지는가? 돈이 없을 때인가? 사랑이 없을 때인가? 아니면 자기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인가? 혜미가 사라진 뒤 종수는 그녀의 흔적을 찾는다. 고양이를 찾고 시계를 찾고 벤을 의심한다. 하지만 그가 정말 찾는 것은 혜미의 행방만이 아니다. 그는 아마 혜미가 남긴 질문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그리고 그 허기를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 어쩌면 요즘 우리는 리틀 헝거를 채우는 데는 너무 능숙해졌다. 먹을 것, 볼 것, 살 것, 보여줄 것, 인정받을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허전하다면 그건 아직 그레이트 헝거가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삶의 의미에 대한 허기. 누군가에게 진짜로 닿고 싶은 허기. 내가 그냥 소비되고 잊히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허기. 혜미는 그 허기를 안고 춤을 춘다. 종수는 그 허기를 안고 분노한다. 벤은 그 허기를 안고 태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기를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영화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배가 고픈가? 아니면 삶이 고픈가?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굶주려 있다. 문제는 그 허기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다. 성은 눈 속에 갇혀 있다. 밖에는 적이 있고 안에는 굶주림이 있다. 추위는 깊어지고 식량은 줄어들고 백성들은 하나씩 버티는 힘을 잃어간다. 남한산성, 그 안에서 조선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버틸 힘도 없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다.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두 사람이 맞선다. 최명길. 그는 말한다. 살아야 한다고. 지금 무릎을 꿇는 것이 치욕인 줄 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다고 말한다. 왕이 살아야 하고 백성이 살아야 하고 나라라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다. 살아남은 뒤의 시간이다. 오늘의 굴욕을 견디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편에는 김상원이 있다. 그는 말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냐고. 나라다 지켜야 할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고. 무릎을 꿇고 명분을 버리고 스스로를 부정한 채 이어지는 삶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보다 지켜야 할 가치다. 사람에게도 나라에게도 목숨보다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장면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최명길이 비겁한가? 아니다. 그는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다. 무너진 현실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의 명분이 굶주린 사람의 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는 치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가능성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김상원은 무책임한가? 그것도 아니다. 그는 죽음을 낭만화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한 번 꺾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한 번 무릎 꿇은 마음은 다시 곧게 서기 어렵다고 믿는다. 나라다 나라일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사실 같은 것을 걱정한다. 조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몸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 최명길은 몸이 살아야 마음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김상원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이 살아도 이미 끝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가 깊은 이유는 정답을 쉽게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남으라는 말은 현실적이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아프다. 지키라는 말은 고귀하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죽음을 요구한다. 우리는 살면서도 작은 남한산성에 갇힌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일 것인가? 자존심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조금 꺾고 다음을 기다릴 것인가?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한다.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어느 쪽도 쉽지 않다. 명분을 지키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들의 눈을 봐야 한다. 생존을 택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자신의 마음을 봐야 한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영웅의 영화가 아니다. 패배의 순간에 사람이 무엇을 붙잡는지 보여주는 영화다. 이길 수 있을 때의 선택은 그나마 쉽다. 문제는 이미 질 것이 분명해졌을 때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알게 된다. 죽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비굴하게 사는 것이 두려운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나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려운가? 최명길의 길은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살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김상원의 길은 뜨겁다. 하지만 그 뜨거움 안에는 무너질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 둘 중 하나만 옳다고 말하는 순간 이 영화의 고통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 영화는 끝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살기 위해 꺾이는 사람과 꺾이지 않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 앞에서는 끝까지 숙일 수 없는가? 어쩌면 인생은 늘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누구를 희생시키며 지킬 것인가?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비겁한가?